이번에는 중첩 if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f문도 우리가 반복문 중 중첩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if문 안에 다시 if문을 위치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첩 if문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첩 if문을 이렇게 코드로만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순서도를 if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우리는 체스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선택 구조를 통해 메시지를 선별해서 화면에 출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체스 게임 중인지 게임 중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체스 게임 중이면이라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일단 조건에 부합하는 게임 중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중이면 체스는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누구의 차례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선택 구조를 사용해서 분기시키고 그 조건을 다른 사람의 차례인 경우로 설정해서 조건에 부합해서 다른 사람의 차례인 경우 화면에 your turn이라는 문구를 출력하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실질적인 코드가 아닌 개념적인 코드로 나타내 보면 일단 if를 쓰고 조건을 괄호 안에 위치시킵니다. 게임 중이어서 참이므로 if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실행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다른 사람의 차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선택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if문을 쓰고 다른 사람의 차례인 경우라는 조건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례에 이어서 조건에 부합하면 다시 바로 아래에 나오는 코드가 실행되므로 그 아래에 your turn이라는 문구를 출력하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형태가 바로 중첩 if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else문을 추가시켜서 좀 더 실용적인 중첩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순서도로 돌아와서 게임 중인데 다른 사람의 차례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가고 체스는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례가 아니면 바로 내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의 차례인 경우에 부합하지 않을 때 my turn을 화면에 출력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코드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else를 써서 다른 사람의 차례가 아닌 경우로 표현을 한 다음 바로 밑에 실행될 코드인 내 차례를 출력하라는 코드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게임 중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순서도로 나타내보면 여기서 게임 중이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가서 게임 끝이라는 문구를 화면에 표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또 코드로 나타내보면 바깥의 if문에 대응되는 else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게임 중이 아니면 바깥 if문 안에 속하는 if문과 else문은 실행되지 않고 바로 바깥 if문에 대응되는 else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코드로 살펴보면 체스 게임 중이면 바로 아래 if문이 실행되고 게임 중이 아니면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else문이 실행되어 게임 끝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 중이라면 그때 다시 다른 사람의 차례인 경우 이 부분이 실행되어 your turn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이 실행되어 my turn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코드로 보면 어떤 것이 실행되고 어떤 게 스킵되는지가 헷갈릴 수 있게 되는데 순서도를 그려서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else if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6.4에서 특정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이는 의사결정이 양자택일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선택이 양자택일로만 구성될 수는 없고 선택지가 3가지 경우, 4가지 경우처럼 여러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구문이 else if문입니다. else if문은 else문에 if문을 추가하여 여러가지 경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형태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코드로 보면 확연히 들어오지 않아서 순서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if문을 표현을 하고 참이면
몸체 참이면 몸체 1이 실행되고 거짓이면 else 부분이 실행돼서 다시 if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또 분기가 돼서 두 번째 표현식을 평가해서 참이면 몸체 2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else 아래에 있는 몸체 3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 if문이 중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본 if문의 중첩도 중첩이고 else if문도 중첩인데 그 차이점은 분기되는 방향에 따른 중첩 여부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만약 이렇게 조건이 있다면 if 중첩문은 참인 경우에 계속 중첩이 되는 형태이고 else if문은 거짓인 경우에 계속 중첩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else if문의 이 코드 형태는 다시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 한번 표현해보면 만약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 부분을 실행하고 그게 아니고 만약 다시 이 조건에 부합하면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고 또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실행해서 이렇게 계속 else if문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6.6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0보다 작으면 -1을, 0이면 0을, 0보다 크면 1을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정수형 변수 넘버와 사인을 선언하고 입력을 받아 입력한 값을 넘버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넘버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변수 사인에 -1을 대입하고 그렇지 않고 넘버의 값이 0이면 사인에 0을 대입하고 다시 그 두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으면 사인에 1을 대입합니다. 두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0보다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에 들어있는 값을 ns로그를 통해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을 입력했다면 넘버의 값은 10이 되고 10은 0보다 작지 않아 부합하지 않아서 몸체가 실행되지 않고 else if로 가서 조건을 다시 평가합니다. 10은 0이 아니므로 다시 이 몸체가 실행되지 않고 다음 else로 가게 됩니다. else 아래 부분이 실행되어서 사인에는 1이 들어가게 되고 다음 코드가 실행되어 사인인 값인 1이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10을) 입력해보면 이렇게 의도한 대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값을 입력해도 이렇게 의도한 대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리연산자와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